되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고정익기는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막 돌아가니까 부르르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자, 미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퀴즈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어가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그런 평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 불안을 느끼는 여러 국가들은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도 깜짝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도 국산화 최고의 난제로 꼽히는 바로 그런 무기체계 분야라고요. 지난 3월이었죠. 중국은 Z-21 신형 공격 헬기를 선보였습니다. Z-21이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중국이 발표한 헬기 이름에서 이제 쫙 해서 순서에 따라서 붙인 가칭인데요. 중국에서는 헬기 앞에 Z라는 영문을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Z가 지성쥐.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중국말 하신 거예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직승기. 즉 헬리콥터를 뜻하는 이 직승기라는 이 한자 이 자의 첫 자를 이제 알파벳으로 표시한 거예요. 네. 기차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아시잖아요. 저희가 폴란드 가서 그거 마지막에 봤던 그거 아닙니까 이거? 예, 자 미국제 AH-64 아파치와 비슷해 보이는 신형 공격 헬기. 예. 와, 이거 어떤 게 아파치고 어떤 게 그 저건지 확인되시겠어요?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될 수준입니다 이거. 예. AH-64를 포함한 일반적인 공격 헬기처럼요. 자, 거너, 그러니까 무장관제사, 그다음에 파일럿, 조종사, 앞뒤로 앉는 텐덤식 조종석 구성을 따랐고요. 자, 동체 옆에 스터브윙, 작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 파일럿에 이제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센서, 방탄 패널, 그다음에 기체 하부의 기관포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고, 자, 배기가스 배출구도 위쪽을 향해 있는데 이게 IR 시그너처, 그러니까 적외선 신호를 줄여서 탐지를 좀 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까지 중국군이 운용해 온 공격 헬기들보다 크고 성능도 뛰어나 보인다. 라는 게 일단 중론입니다. 보인다. 뛰어나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 자세하게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기 생산 엄청나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세계 국방비 지출 2위가 이제 중국이죠. 그렇죠, 예. 올해 지난해보다 7.2%나 더 늘어가지고 지금 1조 6,700억 위안이래요. 위안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게 한화로는 309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미국은 8,860억 달러인데 1,183조 원으로 4배나 됩니다. 1,000조가 넘네요. 네, 천조국이란 말이 적용되는 표현이죠. 어쨌든 중국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역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요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인도 쪽 아루나찰 프라데시라고 하는 그 중국명으로 짱난이죠. 예. 이 지역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도 다 아시는 중국명은 이제 다오이다오. 그쪽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영유권 분쟁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대만 빼놓을 수 없고요. 양안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건 뉴스를 통해서 조금씩 느낄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필리핀 쪽하고 또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지역이 대만을 이어서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화약고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또 중국이 공개한 이번에 Z-21 신형 헬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분쟁 지역이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거하고 이 Z-21의 역할이 이게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자, 일단 중국은요, 인도와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쪽에 이 서부 고원지대에서 작전할 수 있는 헬기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중국이 Z-21을
이 개발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면은 뭐 인도 뭐 이런 고산지도 고산지대지만 사실 대만 해협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헬기를요? 예. 해협에서? 그래서 헬기는 이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호버링 그러니까 정직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이라든가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의 준비를 마칠 거다. 시진핑의 이제 사연임하고 연계돼서 또 이제 결국은 움직이지 않을 거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 주장대로 대만의 상륙 작전을 벌인다면 이런 뭐 상륙 정이 간다거나 아니면 LCAC 공기부양전 가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 헬기로 이동하는 이게 네. 이제 수직 상륙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경력 수송하는 헬기들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들 미리 사전에 가지고 해서 공격도 하고 이 Z-21이 그거를 이 상륙권을 공중에서 엄호를 하는 겁니다. 해안만인이 아니에요. 대만도 고산지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예. 그럼 이제 거기에서도 이 Z-21의 활약하는 장소가 나오는 거고요. 즉 대만 해협의 통제, 그다음에 대만 내에서의 점령전을 위한 이런 작전용 무기가 Z-21 공격 헬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Z-21이 그러면 대만 해협 이렇게 넘고 대만 공격하는데 어떤 게임 체인저 뭐 이렇게 한번 써먹겠다 뭐 그런 심산일까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한 게 일단 Z-21에 긴 사거리를 가진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 함 미사일을 운용을 하면 예. 대만의 해안진지나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이제 고속정도로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기류를 보면은 이제 드론 킬러로 Z-21을 드론 킬러. 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무인 자폭 수상정이죠. 물속으로 물 위로 예. 또 다니는. 실제로 최근 러시아가 그 대형 공격 헬기인 Mi-28을 흑해에 투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자폭 수상정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사실 대만 해협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무인 자폭 수상정 도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요격을 하는데 중국의 Z-21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대만 해협의 위기가 만약에 정말로 현실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나라 뭐 안보는 물론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Z-21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하고 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Z-21 같은 이런 뭐 새로운 기종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게 된 겁니까? 자, 일단 보고 있으면요. 그동안 공개됐던 중국의 최초의 공격 헬기 Z-10, 블랙호크를 흉내낸 Z-20. 이거를 양쪽을 결국은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얘기 나눠볼 것은 원조 중국판 아파치 Z-10입니다. 중국이 공격 헬기 개발을 결심한 게 1979년 중월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죠.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포장을 하면서 사실상 패배를 했는데 또 어떻게 중국 군이 정규군이 그 이선에 소위 민병대한테 질 수가 있냐. 그래서 야 중국군 국방계약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체계들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게 1980년대 중반이 돼서야 어떤 공격 헬기를 개발해야 될지 개념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게 Z-10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첫 번째 공격 헬기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많이 비교가 됐는데요. 개발할 당시에는요. 아파치 그때 미국 막 갓 개발된 최신의 기종이었거든요.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아구스타라는 회사가 A120 망구스타라는 공격 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참조한 걸로 보입니다. 외양이 초기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은 이 공격 헬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앞에 기관포도 기관포지만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당시는 헬파이어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풀리기 전이고 시중에 풀리기 전이고 유선 유도에 토우 미사일 이 기술까지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예. 자, 문제는 1989년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천안문 사태. 자, 이때 서구 지원이 여기서 딱 끝납니다. 이후 중국은 자, 뭐 이스라엘, 뭐 혹은 러시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하고도 손을 잡았고 뭐 심지어 미국이라든가 기타 서구 국가들의 기술 절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그래서 보시면 다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와, 이거 거의 삼형제인데 이거. 예. 이거는 예. 자, 보시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파치고 이게 Z-12.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오, 예, 이것도 이게 멋지겠는데? 망구스타예요. 예. 자, 보면은 Z-10이 망구스타랑
조금 더 이 칵핏이나 요 모양들은 살짝 더 닮아 있죠. 아, 이렇게 약간 각진 게. 각진 게 약간 닮아 있고, 자 이쪽에 뒤에 이 배출구의 배치도 살짝 비슷하고요. 크기를 놓고 보면은 사실 아파치에 더 닮았어요. Z십은 길이가 14.5m, 높이 3.85m, 로터 지름 13m인데 아파치도 길이가 14.97m, 로터 지름 14.63m. 큰 차이 별로 없죠. 마무스는 조금 더 작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뭐 오피셜은 아니겠습니다만 닮아 보이긴 하는데 진짜 닮은 꼴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뭐 별 문제 없을 정도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Z10은 지금 이제 중국 육군하고 해병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만 근처하고 인도 접경 지역에 이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Z10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종석 옆에 모듈식 장갑을 장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은 사실은 과학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물질인데요. 그래핀이요? 예, 그래핀이라는 것은 탄소예요. 탄소인데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이 돼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지는 막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쌓으면 어마어마한 강도를 갖게 돼요. 2004년인가 아마 노벨 물리학상 이걸 이제 뜯어내는 흑연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을 발견했던 그 안드레 가임이라는 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그래요? 예, 굉장히 각광받는 물질이고 요걸 또 얇은 막 같은 거지만 잘 말면 이게 이제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고요. 탄소 나노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다 쓰는 건데요? 예, 아주 강력한 그 철사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가볍고 이게 1세제곱미터당 0.77g밖에 안 돼요, 무게가. 그 1g이 안 돼요? 예, 이 거대한 이런 그 주사위 같은 건데 네. 그게 이제 1g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강철보다 200배가 강하다. 굉장히 각광받는 물질이고 방탄복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오. 이런 걸 이제 만약에 정말 장갑에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은 저고도 비행 시에 적의 대공 미사일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급상승 기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벼운 장갑으로 이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가벼운 게 또 의미가 더 있겠군요. 예, 강하고 가벼운 예. 그런 그 기체에 이제 하중을 안 주는 거죠. 심지어 Z10M2로 불리는 개량형은 지난 2022년에 파키스탄에 수출을 했었어요. 수출한 이유는 다양한 유도 로켓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갖춘 플랫폼이다. 이런 이유 덕분에 이제 수출이 됐죠. 예. 일단 그 생긴 건 아파치랑 정말 비슷하긴 한데 그 무장이나 뭐 이런 부분도 비슷할까요? 그 베끼려면 다 베끼죠. 아, 그죠. 화끈하게 그렇죠. 해야죠. 화끈하게. 예. 그래서 사실 이 구성까지도 많이 이제 참조를 했어요. 자, 스터브 윙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장착하고 로켓 장착하고 그다음에 기수에 30mm 기관포를 기체 전면에 탑재를 했고요. 중국판 헬파이어인 HJ-10 대전차 미사일 16발 또는 중국판 스팅어라고 부르는 TY-90 공대공 미사일 16발 뭐 그 이외에도 57mm나 90mm 다목적 로켓을 장착을 하고 공대지, 공대공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시진핑 주석이죠,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최초로 탑승을 한 사실 지상 전력이 바로 이 Z10이에요. 뭔가 헬멧 썼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뭔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뭐가 비치네요. 네, 뭐가 비치죠, 예, 그렇죠?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 예. 결국 이게 뭐예요? 조종사용 헬멧 지연기, HMD. 요거를 이제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왜 이렇게 했겠냐 보면은, 자, 우리도 생머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 탑승까지 한 이 Z10인데 활약상은 좀 있나요, 실제로? 활약상이 없죠, 별로.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중국제 무기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Z10을 500대를 양산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밝혔고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절반 이하인 200여 대만 도입이 되고 생산이 종료가 됐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엔진인데요. 결정적이네요. 항상 엔진이 문제죠. 중국군이 Z10 이제 공격 헬기에 기대했던 거는 대만 상륙 작전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상륙군을 공중에서 엄호하려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Z10은 이렇게 막상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파치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5.1톤이고 2,000 샤프트 마력에 가까운 그 엔진 두 개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이 11톤쯤 됩니다. 근데 Z10은 일단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자체 중량이 400kg이나 더 무거운 5.5톤이 되었고 엔진은 아까 2,000 샤프트 마력에 비해서 1,300 샤프트 마력에 불과한
더 무거운데. 예, 더 무거운데 더 약한 엔진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체 11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최대 이륙 중량 7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료나 무장 탑재나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에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랜저에 모닝 엔진 얹어보세요. 차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연료 엄청 먹겠죠, 예, 그럼요. 그렇죠. 나가지도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안 새로운 맞네. 걸 후속을 개발해야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그럼 Z21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중국이 최초의 공격 헬기인 Z10을 자 이제 조기 생산 종료했으니까 자 그럼 요때까지 가려면은 이게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뛰어오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또 헬기 개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예. 바로 그 중간에 거친 개발의 단계가 바로 Z20. 우리가 Z20이라는 가칭을 붙인 것도 왜 그러냐면 Z20 다음에 곧바로 개발됐다라고 해서 이제 Z20이라고 일단 가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부르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방송 나오란 다음에 이거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름을. 그렇죠. 정식으로 예, 나오면. 예, 중국에서 저희한테 예, 뭐 이렇게 공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론이라든가 정정해서 저희가 우리로 치고 우리 그 LAH 있지 않습니까? 네. LAH의 기본이 되는 헬기가 프랑스의 도팽이라는 헬기가 있어요. 그거를 사실 그 중국도 Z9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 Z9을 토대로 해가지고 해서 공격 헬기를 맡은 게 Z10이었어요. 애초에 큰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시 공격 헬기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Z20이 얼만큼 중요한 기체냐? 건국 70주년 야심차게 공개된 20 시리즈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Z20이었어요. 20 시리즈요. 20 시리즈. 그러니까 자 중국에서는 2와 0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뜻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뜻을 가진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는 자 일단 곱절, 배, 그렇죠? 자 0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20이 대단히 완벽하다라는 뜻으로 선회한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도 그렇게 말하면 뭐 그렇죠, 중국 입장. 예, 자, 이런 이유로 하여튼 중국군의 작전 능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무기 체계들에는 20이라는 숫자를 계속 부여해 왔어요.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게 뭐죠? J20. 20. J20. 그렇죠? 젠 20. 중국의 대형 전략 수송기 Y 20. 네. 자, 그다음에 중국판 B2 스텔스 폭격기 H20. 예. 자, 중국 미래 공중 기동 전력의 핵심 Z20. 20. 이 20 시리즈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갑자기 이 헬기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더 이렇게 높아 보이는데요. 그동안 중국 헬기가 갖고 있던 이 단점들을 극복한 것이 바로 Z20이다.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계속 필요로 했던 게 고원지대 작전하고 해상 상륙 작전 이런 부분에서 헬기를 사용하는 건데 Z20은 그걸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Z20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판 블랙호크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더 구별하기 힘들어요. 아까보다도. 밋밋해서 더. 야, 이거는. 근데 딱 보시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로터 블레이드의 숫자가 하나가 더 많죠. 5개하고 이제 밑에 4개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는 별 차이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캐빈 길이가 조금 더 길다는 거, 이 Z20이. 근데 그래서 이 별명이 이제 아예 그냥 카피 호크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카피한 혐의가 있다라든가 뭐 어디서 비슷하게 따라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로 중국이 블랙호크를 카피를 한 겁니다. 간만에 단언하시네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심정은 있어도 저희가 이제 말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의 자세한 얘기는 양욱 박사님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탱킹은 책임을 졌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까? 원래 중국이 이제 중형 기동 헬기를 뭘 썼냐면 MI8, MI17 계열의 헬기들을 운영을 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부 개량 제외하면 이게 헬기가 고원지대 작전이 거의 제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보면 해발 4,000m 넘어가는 막 이런 고원들이 막 엄청나게 널려져 있는데 야, 여기서 고고도 작전 능력을 가진 헬기가 필요하다. 근데 구소련제 헬기로는 턱도 없다. 이게 결론이 난 거죠.
그 천안문 사태 이전에 아직 그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던 시기에 1985년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S-70C라는 헬기를 도입을 하는데 바로 이 헬기가 뭐냐 하면 블랙호크의 민수 버전입니다. 이거를 24대를 도입했는데 타보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이게. 1987년 인도와 국경 분쟁으로 이제 긴장이 막 고조됐을 때 서부 고원지대로 병력을 보내는데 예전에 MI8, MI17 같은 거기로 병력을 못 올립니다. 중간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등산해야 돼요. 예. 근데 자 S-70C 이 헬기를 딱 이 블랙호크 민수용으로 딱 보내니까 야 그냥 한 번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미 육군에 보내는 헬기하고 성능이 똑같으면 안 돼요. 민수를 악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엔진 출력을 낮춰가지고 보냅니다.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냈는데 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지만 중국이 갖고 있던 어떤 헬기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거죠. 중국이 그래서 야 이거 한 100대 살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자, 서방 관계 악화되고 무기 도입 당연히 다 중단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기존의 블랙호크 전부 분해해서 열심히 베끼자. 그래서 S-70C의 전선 피복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분해해서 역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한번 터지는데 그 2011년 5월에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미군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파키스탄에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중국이 돈을 주고 사갔다는 거죠. 파키스탄 정부에 돈을 많이 주고 파괴된 잔해를 수거해서 다 기왕의 이미지 역설계하고 있던 것에 개발에 참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카피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역시 항상 엔진입니다. 엔진은 이제 S-70C 헬기에 탑재되는 그 미국제 T700GE 700 엔진 이거를 철저하게 다 분석을 했는데도 도저히 우리 기술로 이걸 다시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영화 보면은 이거 헬기 그 폭파한 다음에 빠지잖아요. 예, 그 뒤에 남겨놓는데 뭐 이렇게 최대한의 그 어떤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이 엔진 기술이 그대로 전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Z20 때는 이게 좀 해결이 돼가지고 좀 뭐 진보한 겁니까? 사실 보니까 중국이 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캐나다를 활용을 했어요.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캐나다. 예. 이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프렛&휘트니 있습니다. 이 바로 프렛&휘트니의 캐나다 법인이 판매 중이던 PT6C76C라고 하는 터보 프랩 엔진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T700과 똑같은 계열의 엔진은 아니지만은 바로 여기서 미국의 기술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엔진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 헬기에 우리가 탑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민수 소형 여객 헬기 Y12에 탑재하는 용으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거짓 신고까지 하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이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 방식으로서 이제 복제를 해서 터보 프롭 엔진 제작 기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PW의 모회사인 그 UTC,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여기에 직원들을 매수해서 PT6의 엔진을 헬기용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개조하는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넘어갔네요. 그렇죠, 결정적인 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 캐나다하고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요. 네. UTC는 징벌적 성격의 벌금으로 무려 7,500만 달러를 내야만 했습니다. 뭐 1,000억 되는 돈 아닙니까? 와.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도 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엔진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까? 이렇게까지 하고도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러면 책임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해서 새로 개발된 중국의 이제 WZ10 터보 샤프트 엔진 이게 전작의 2배에 가까운 엔진 출력을 갖게 됩니다. 와. 해결됐나 보네요. 성공한 거죠. 예. 2680 샤프트 마력까지 향상이 돼서 이게 이제 Z20 헬기에 장착이 된 거고요. 덕분에 Z20 헬기 최대 이륙 중량이 블랙호크와 마찬가지 수준의 10톤까지 이제 향상된 형태로 완성이 된 거죠. 예.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한 고원지대까지 충분히 이제 상승 기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심지어는 고고도 훈련하고 극한 기상 조건 훈련을 위해서 히말라야에 배치까지 했었대요. 뭐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헬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이 발표한 Z-20의 성능과 관련된 주장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제 블랙호크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헬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이 온갖 작전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온 능력을 통해서 발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을 했고 이 기체를 바탕으로 드디어 공격 헬기 Z-21이 선보이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중국의 Z-21처럼 이렇게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등장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주목받는 헬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다른 비주얼에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성능과 기술을 갖춘 세계 1% 헬기들의 정체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네스북은 전 세계 최고 기록들을 모아 해마다 발간되는 책인데요. 이러한 기네스북 기록에 헬기도 당연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요. 대체 어떤 기네스 기록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기네스 기록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968년 6월 10일 기네스북에 등재된 로터 직경 35m, 전체 폭 7m의 밀 V12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세계 최대 터보프롭 수송기 AN-22의 직경과 거의 같은 크기. 헬기가 아니라 비행기라 해도 믿겠는데요. 내부 공간도 널찍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헬기의 위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V12는 크기도 크기지만 들어올리는 힘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105톤. 중형 전차도 겉들이 들어올릴 수 있는 거인, 아니 괴물 헬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이렇게 큰 거인 헬기는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 정찰기의 감시를 피해 ICBM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였죠. 구소련이 ICBM을 배치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눈에 불을 켜고 정찰기를 동원해 기지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구소련은 당연히 발각되지 않을 만한 곳으로 숨기려 했지만 당시 ICBM을 수송할 수단은 철도 외에는 전무했죠. 이는 곧 은폐가 불가능함을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구소련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형 헬기로 ICBM을 수송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헬기인 V12가 탄생한 건데요. 엄청난 크기와 힘을 자랑하는 만큼 꽤 많은 기록들을 세웠는데 1969년 2월 31,030kg 화물을 운반하는 데 성공하고 같은 해 8월에는 44,205kg 화물을 싣고 2,255m까지 상승하여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헬기라는 타이틀을 포함해 무려 8개 부문에서 기네스에 등재하게 되죠. 하지만 기네스 기록과는 별개로 V12의 말로는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ICBM이 소형화되면서 대형 차량으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초대형 헬리콥터의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졌는데요. 운용하는 것도 버거운 데다 수송용으로 쓰기엔 비효율적이고 틈새 시장마저 이미 퇴물이 되어버린 비행선에 밀리는 등 사실상 쓸모가 없어져 결국 박물관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초대형 헬기가 있다면 초소형 헬기도 당연히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헬리콥터 젠 H4입니다. 일본 기술자가 만든 이 헬기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일명 모기 헬리콥터로 불리며 2013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로터 길이는 4m에 불과하며 1인용 좌석과 착륙장치 그리고 하나의 동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시속 90km로 30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덩그러니 좌석만 있어 불안하고 걱정스럽긴 하지만 모기 헬리콥터의 안전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조종 또한 매우 쉽다고 밝혀 초소형 헬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으로 출시되어 당시 한화로 약 9,600만 원에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타고 다닌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네스 기록의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이 영상부터 보고 가실게요. 지난 2008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헬리콥터가 거꾸로 날기 묘기를 선보인 영상이었죠. 헬리콥터가 마치 묘기를 선보이듯 거꾸로 비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장면이었는데요. TV 뉴스에서 해외 토픽으로 다뤄질 만큼 큰 화제를 불러모았죠. 이렇게 헬리콥터가 거꾸로 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싶으실 텐데 진짜 가능합니다. 거꾸로 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뒤집혀 회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어찌됐든 헬리콥터는 짧은 시간 동안 거꾸로 비행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어려운 기술을 가장 먼저 시도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1949년 5월 19일 최초로 헬기 루프 더 루프에 성공한 하롤드 E. 토미 톰슨인데요. 루프 더 루프는 항공기 아랫면으로 중력이 작용하도록 비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간적으로 배면 비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기동을 말하는데요. 시험 조종사였던 하롤드 E. 토미 톰슨은 시코르스키 S-52 헬리콥터를 이용해 최초로 의도적인 루프 더 루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날 10번의 완벽한 루프를 실행했으며 이 업적은 미국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 위치한 시코르스키 헬리콥터 공장에서 달성되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리콥터로 루프 더 루프를 수행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로터 블레이드가 리프트와 전진 추진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인데 이는 비행기에서 날개와 프로펠러가 각각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링스나 AH-64 아파치와 같이 높은 파워와 중량을 가진 민첩한 헬리콥터에서만 가능하죠. 하지만 톰슨은 S-52 헬리콥터로 루프를 수행했고 그 결과 헬기 루프 더 루프를 한 최초의 조종사라는 기록을 세웠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헬기들은 단순히 기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발전에 기여하며 항공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앞으로 어떤 헬기들이 등장해 새로운 기네스 기록을 써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중국판 블랙호크 이제 Z20 기동 헬기.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Z21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20하고 21 또 이 중간에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전작보다 엔진 성능이 향상된 기동 헬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자, 이거를 공격 헬기 혹은 상륙 작전용 공격 헬기로 만드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플랫폼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갑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21년에 그 KD-10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중국의 특수작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장형으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해군용으로는 이미 Z-20F라는 해상작전 헬기 파생형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사진을 또 보시면은요. 자, 이거 뭐 어디서 많이 좀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에 있는 게 미 해군의 MH-60 Seahawk 예전에 이제 SH-60이라고 부르던 자, 소위 이제 Seahawk들이고 그러니까 육군용 Z-20의 대잠 헬기가 되면서 디핑 소나 이 물속에 담그는 소나와 대잠 어뢰가 탑재된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체가 이제 그건데 해상 전투나 상륙 작전 화력 지원 이거 다양한 무기를 이 임무를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무장이 가능한 대잠 헬기 Z-20F의 후방 동체와 동력 계통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서 만든 게 결국 Z-21 공격 헬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판 뭐 아파치, 중국판 블랙호크, 중국판 시오크 하여튼 뭐 야, 이거 시리즈가 장난 아닌데요. 그러면 이 Z-21 이게 해상용 헬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하면 와, 그 대만 해협 작전에는 바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그 중국판 아파치인 Z10은 해상 작전이 힘들다라고 엔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용 헬기를 우리가 해상용으로 개량하는 경우에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엔진이나 동체 전체를 방염 처리, 소금에 방염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 착수용 물에 이제 착륙할 때를 대비한 그런 부주 장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함재를 위해서 로터 블레이드를 이제 폴딩 접을 수 있는 그래야겠죠. 예, 이런 시스템까지 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결국 중량이 증가하는 요인이거든요. 무장 탑재량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 엔진이 약하면은 이제 사실 함재용으로 쓸 수가 없다, 해상용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Z10은 더더욱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근데 Z20은 이제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엔진이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해상 작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엔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Z20F 대잠 헬기를 양산한 것도 모자라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최신형 공격 헬기를 개발을 한 거고, 이걸 통해서 다 이루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이 2019년 9월 이후에 헬기와 공기 부양정 등을 싣고 상륙 작전을 펼칠 헬기 항모 075형 강습 상륙함 LHD 이거를 4척이나 진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Z21은 아마 이 대형 강습 상륙함에 탑재할 상륙 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강습 상륙함? 이게 뭐 헬기 항모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뭐예요? 헬기 항모, 헬기 모함.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헬기를 여러 대가 막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갑판을 갖춘 함정. 요거를 우리가 강습 상륙함 LHD. 이게 뭐냐면 라지 랜딩 헬리콥터 독. 여기니까 안에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륙정이나 공기부양정 같은 것들을 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륙정과 이 헬기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무력 개입, 분쟁 억제, 혹은 뭐 재난 구조 같은 인도적 지원 작전. 이런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이 LHD를 굉장히 여러 척을 가지고 한 거의 10척 가깝게 가지면서 운용하는 게 그런 걸 보고 중국이 따라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스프급, 그다음에 아메리카급,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있고요. 075형 이 강습 상륙함이 쫓아가고자 한 목표는 뭐냐? 미국의 4만 톤급 규모의 와스프급을 그대로 좀 흉내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 헬기나 공격 헬기 30대, 수륙 양용 전차, 장갑차와 수백 명의 해병대를 태워서 상륙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죠. 이렇게 강습 상륙함은 있는데 이 강습 헬기가 충분치 않았던, 특히나 이제 강습 임무를 하는 수송 헬기를 지원한 공격 헬기가 없었는데 그걸 Z21이 딱 등장하면서 채워놓는 거죠. 와, 그러면 이 항모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 기대되는 Z21 투입 이후에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075형은 강습 상륙함에 Z21 헬기를 이제 탑재해서 출동을 시키게 되면 해병대 병력이 공중으로 이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먼 바다에서 이제 내륙 후방을 직접 타격하는 하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작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존의 071형 대형 상륙함 LPD에서 이제 공기 부양정 같은 걸 내려서 해안에 상륙하는 걸 이제 수평 상륙 작전이라고 한다면 075형 강습 상륙함과 함께 Z21 헬기를 이용하면 수직 상륙 작전을 같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겠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 이런 걸 가정을 해보면 강습 상륙함하고 항공모함 전투단이 같이 대만 동부 해안을 공격을 해서 이제 육전대 해병대죠, 거기 해병대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대만을 빨리 제압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만뿐만 아니고 이 지금 계속 이제 말 많은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전반적인 그 지역에 중국의 그 전초기지 방어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움직이는 해상기지로서 역할을 돈독히 할 것이고요. 반대로 본다면은 그 외의 주변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뭐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상륙 헬기는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 6월에 우리 해병대 상륙 작전의 핵심 전력인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전력화가 됐죠. 마리논은 이제 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그런 헬기인 거고요. 해상이나 함상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또 특화된 설계들이 좀 적용이 됐고, 특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 방해 문제, 부식 문제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기술 적용됐고, 지상이나 함정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서 장거리 통신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통신용 무전기, 비행 거리를 늘릴 때 필요한 연료 탱크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륙 기동 헬기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군이 이 상륙 기동 헬기 외에도 상륙 공격 헬기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이제 공격력을 강화를 해서 적진에 상륙하는 지상 부대를 엄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따로 개발하는 개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마리논에다가 무장을 탑재를 하는 형태로 국내 개발을 좀 하는 상황이고요. 2031년까지는 이 상륙 공격 헬기를 24대 정도 도입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초반에 우리 해병대 분들이 원했던 상륙 공격 헬기는 뭐 다른 기종이었죠, 아마? 미 해병대가 사용 중인 공격 헬기를 원했고요. 이게 바로 미국 벨사의 바이퍼 AH-1Z.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파치 가디언보다는 조금 더 뒤에 첨단 센서들이 개량되다 보니까 3세대 서멀 장비, 그러니까 3세대 열상 장비 같은 것들이 장착돼 있고 전자전 능력도 어떻게 보면 아파치보다도 상당히 뛰어나요. 꽤 완벽한 스펙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공격 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능이 역시 순식간에 치를 수 있는 수직 상승 속도인데요. 마치 우리 스포츠카가 제로백을 몇 초에 찍을 수 있냐 하듯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 바이퍼의 수직 상승 속도가 14m/s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14m를 확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 보잉의 아파치 같은 경우는 12m/s 안팎. 근데 마리노는 8m/s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는 우리 그 소형 무장 헬기 LAH에서 입증된 그 최신 항전 장비 무장 체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국산 헬기 최초로 공중전을 대비해서 공대공 유도탄까지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능력을 높였어요. 그다음에 대공화기에 대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아무래도 조종석이나 기타 여러 주위의 방탄 처리 같은 것들을 더 높이겠죠. 자, 이런 다양한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우리나라 상륙 공격 헬기가 어떤 성능을 갖추게 될지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그 미국 쪽 헬기의 상승 속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중국 쪽은 좀 자료가 있습니까? 뭐 Z10, 뭐 20, 21. Z10의 수직 상승 속도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0m/s로 알려집니다. 이 Z20의 수직 상승 속도가 7.1m/s로 알려집니다. 그럼 바이퍼의 반인데요. 아직 엔진 성능이 받쳐주지 않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뭐 엔진 출력은 올라갔다고 하지만 기체가 훨씬 더 무겁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못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면은 역시 Z21도 아마도 10m/s가 목표가 아니겠냐. 근데 뭐 아직 나오는 정보는 없습니다. 예.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추정입니다, 제가. 네. 예, 예. 아무튼 뭐 중국이 Z21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거 견제가 필요할 것도 같고 좀 걱정도 되네요.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헬기 엔진이 지금 그 충분한 성능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Z20 대량 생산을 선언하면서 이제 1년도 안 지난 때죠. 그때쯤에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구식 기종인 MI8을 개량한 MI171SH를 그것도 고고도 작전 특화 버전으로 대량 주문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왜 필요할까요? 그 본인들이 만든 게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사야 되나는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Z22 원하는 성능을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 헬기에 손을 빌린 것이 아니냐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Z22 이 주장과는 달리 좀 실패작이라면 Z21 역시 그 신뢰성은 믿을 수가 없다. 좀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최근 Z21을 공개하는 걸 보면은 엔진 이슈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좀 안개 속이라 대비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주장만큼 정말 그렇게 뛰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도 있다. 중국의 여러 가지가 그렇듯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상륙 작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야심찬 신무기죠. 최신형 공격 헬기 Z21 그리고 뭐 다른 시리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최신 무기 체계 개발 전략을 보면요, 그야말로 카피의 천국답습니다. 일단 뭔지 몰라도 일단 베껴요. 베끼고 보자. 이런 접근 방식이고, 이게 어떤 거는 히트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계속 베낍니다. 이러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사실 이런 방식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1인자를 쫓아가기에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우리 방산이 다 성공을 해왔어요. 이제 스스로 개념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듭을 하니까 우리 K방산의 새로운 무기체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바로 그런 선도를 하기 시작할 때가 저들이 정말 강해지는 시기고 우리도 더욱 긴장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과학, 로켓 기술을 바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미국을 따라잡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의 로켓 기술, 우주과학 기술은 미국의 나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돼요. 스페이스 X 정도에 밀리는 거지. 발사는 나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넘어서고 있고 지금 중국 기술은 독보적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고요. 매년 발사하는 그 우주 로켓의 수도 가장 많고 그리고 기술도 완전히 지금 최고급입니다. 이제는 이쪽 분야에서는 중국은 완전히 선도주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팔로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무기에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흐름들이 지금 우리가 웃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물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쏟아부어지는 그 저력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이런 쪽으로 강한 힘을 얼마나 빨리 갖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하여튼 참 열심히 카페하면서 아니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스로 그러니까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특이점이라는 게 지나가면 뭐 많이 온것 같아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쏟아붓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